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아줌마예요. 이젠 몇백억대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는데 아직도 꽁보리밥, 산나물, 오이냉국, 강냉이 좋아하고 시골 입맛 그대로네요. 강남 살면서 억지로 고고한 척하는 사모님들 많이 만나봤지만 전 그렇게 연기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개인 운전기사가 절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버스, 지하철,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게 운동되고 편하더라고요. 태생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그런가 봐요. 요즘 유튜브에 전원일기 영상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전원일기의 배경이 되는 농촌 영상을 보면 절로 옛날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살던 곳은 그것보다 더 오지 중에 오지였죠. 구멍가게 하나 찾아볼 수 없던 산골짜기였으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는 소작농이었어요. 그땐 지금보다 논 밭도 더 쌌을 텐데 밭 한 편 갖지 못하고 남의 땅 전전하며 농사 지어주고 품삯받던 분들이었죠. 아무리 허리가 기역자가 되도록 꺾이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긴 힘들었어요. 요즘 사람들 아이 안 낳는 거 보면 무지하게 가난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는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해서 서울에 집 한 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힘드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뭐. 저희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놓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했는데 30대부터 노력해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때 그 시절엔 자식은 7, 8명은 기본이었고 우리 산골엔 15명까지 자식을 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대가 후반을 달려가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 부모님 본인들도 미칠 노릇이었지만 주변에서 더 난리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 넓은 건 알아줘야 하잖아요. 게다가 남의 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내는 시골에선 말 다 했죠. 마을 어른들이 굿이라도 한 판 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입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 별별 훈수를 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40이 되던 해 기적처럼 제가 들어섰다고 해요. 돈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지만 금슬 많은 좋았던 우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절 너무 예뻐하셨고 참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무리 외풍 심한 낡은 나무집이었어도 우리 세 가족만 있으면 늘 훈훈하고 따뜻했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학교에 가려면 고개를 2개는 넘어서 가야 했지만 학교도 행복하게 다녔고요.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까? 그날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우리 집 조그만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죠. 워낙 건조한 날씨여서 콧속이 콱콱 막히긴 하더군요. 그때 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고개를 쓱 내밀더군요. 누구세요? 아유, 지나가던 점쟁이인데 내가 다른 사람 사주는 잘 맞춰도 내 갈 길엔 까막눈이구려. 저 짝집 출장 좀 봐주러 왔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는데 웬 날씨가 이렇게 건조한지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했어 와시다. 개우물도 다 말라버려서요. 아, 그러면 들어오시죠. 아무리 가난해도 물 한 잔 얻겠습니까? 아빠는 그 점쟁이 할아버지를 마당으로 불러들였고 손수 설탕물을 타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설탕물도 귀할 때였거든요. 설탕물을 한숨에 꿀꺽꿀꺽 다 마셔버린 점쟁이는 개운해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세 가족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군요. 그런데 이내 표정이 굳어져 버렸어요. 내가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데 온 가족 태어난 날짜랑
이름 한번 불러줘 보쇼. 그 점쟁이는 우리 가족 사주를 두고 종이에 한참을 이리저리 쓰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소? 아님 안 좋은 얘기도 해드릴까? 아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유, 할아버지, 소박하게 열심히 사는 우리 가족한테 초칠 일 있어. 그냥 좋은 말씀이나 하나 던져주고 갈 길 가세요. 그래요. 딸내미가 말년에 아주 잘 살 거요. 부잣집 사모님이 될 거라고. 그럼 난 얼른 내 갈 길 가겠소. 설탕물 잘 먹었수다. 그렇게 우리 집 마당을 나서는 점쟁이 할아버지 가는 길을 제가 배웅해드렸죠. 대문을 나서는 점쟁이가 저한테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꼬마야, 마음 아프지만 넌 곧 홀로 될 운명이란다. 내 얼마 없지만 저짝 집에서 전봐주고 받은 돈 너 다 주마. 이 돈 주머니에 넣고 며칠간 빼지 말아라. 나중에 결혼은 30 넘어서 해야 한다. 그 전에 하는 결혼은 다 꽝일 거야. 인생이 곧 안 해도 버티고 또 버텨라.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알았지? 행운을 빈다. 뜻모를 소리만 한 뒤 저에게 몇 푼 돈을 쥐어주고는 점쟁이는 길을 떠났어요.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전볼돈은커녕 입에 풀칠할 돈도 없었던 우리 가족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죠. 제가 홀로 될 운명이라니 뭐니 그딴 말은 곧 제 기억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점쟁이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어요. 가뭄과 건조함이 계속되던 우리 산골에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화재가 무서운 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죽더군요. 뭔가 난리통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기억이 없었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던 전 당연히 엄마 아빠를 찾았죠. 하지만 제 곁엔 의사 간호사뿐이더군요. 간호사 언니가 침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신혜야, 이름이 임신혜 맞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신혜네 엄마 아빠는 유독가스를 너무 깊이 마셔서 돌아가셨어. 이따 간호사 언니랑 같이 가보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요? 갑자기 왜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흰 가운 입은 사람들 있는 거 보니 병원인가요? 정신이 몽롱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기에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되더군요. 몇 시간 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간호사 언니를 따라가 보니 마을 합동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거기엔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표도 있더군요. 너무 급박하게 사망한지라 다들 영정사진도 없었죠. 엄마, 아빠, 어떡해 나 혼자 살아요. 간호사 언니, 너무 무서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귀신 100명이 날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아무리 부축을 해줘도 전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못 일어났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불로 인해 온 동네 사람 중 무려 7명이 사망하고 10수명이 쓰러졌더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동네에 망조가 들었다며 난리가 났더랬죠. 병원에서 나와 반쪽만 불타서 아직 자리가 남아있던 마을회관에서 혼자 거지같이 살아야 했죠.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던 이장님께서 절 부르시고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쪽 옆마을 이장댁에서 식모를 하나 구한다는데 너 그 댁에 들어가서 숙식 해결하고 돈 벌면서 학교 다니는 건 어때? 전 식모가 정확히 뭐 하는 건지도 모른 채 무조건 알았다고 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쪽잠 자는 것도 이젠 지쳐갔거든요. 숙식을 해결해준다니 혼자 거지같이 살던 제겐 엄청난 제안이었죠. 그렇게 이웃 동네 이장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다니던 중학교는 그대로 다니면서 말이죠. 가서 보니 주인집 쌍둥이 아들, 딸들이 저와 중학교 동창생들이더군요. 아는 얼굴이 보이니 반가웠죠. 이장님 댁이 석중이 석순이네 집이었구나.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 반갑다. 치, 엄마, 아빠, 왜 이런 거지 같은 애를 우리 집에 들여서 같이 살게 하는 거야? 아, 거지 꼬락서니 하곤. 너 저기 개울가에 가서 몸 좀 씻어라. 냄새? 이름은 또 임신애가 뭐냐? 남자 좋아해서 맨날 임신만 하는 앤가 보지? 너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일하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해라. 대신 우린 같은 급이 아니야. 넌 여기 식모로 들어왔다고. 우리랑 같은 중학교 다닌다고 같이 놀려고 들면 안 돼.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응?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쌍둥이 년놈들이 싸가지가 바가지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 인성이 썩은 놈들인 건 같이 살면서 처절하게 느꼈네요. 첫날부터 절 이렇게 무시하던 걔네들은 그 후 6년간 제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줬더랬죠. 비단 제 동창생인 그 쌍둥이들 뿐 아니라 걔네 부모인 이장님 부부도 제게 얼마나 갑질을 해대던지요. 부모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름에 거의 매일 눈물을 훔치며 헛간에서 잠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엔 급기야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다른 학교와 통폐합이 된다더군요. 더 이상 딱 한 대 다니던 버스도 가지 않는 시내의 한 중학교로 옮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차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빌부터 살며 식모살이 하던 제게 자차로 통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주인집 쌍둥이들은 이장님께서 트럭으로 통학시켜 주신다기에 저도 얻어 타볼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뻔했어요. 야, 이년이 미쳤나? 네가 내 아들 딸하고 같아? 너까지 내가 손수 학교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냐? 이건 뭐 식모가 아니라 아주 상전 대접 받으려 하네. 너 이참에 학교 때려치고 오전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 집 살림 도맡아 해라. 그럼 내가 월급 더 쳐줄 테니. 아, 공부야 나중에 검정고시든 뭐든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떠냐, 내 제안이. 학교의 통학 자체가 불가능한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죠. 본격적인 식모살이를 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주인 부부는 제게 월급을 더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에 거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묵묵히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세월은 흘러 어느덧 20살이 되었어요. 동창이었던 주인집 아이들은 어렸을 적 인성 그대로 개망나니로 자랐죠. 쌍둥이 남자인 석중이가 자기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건 다반사였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주인집 마나님이 난리가 났더랬죠. 내가 여태껏 모아놓은 현금 다 어디 갔어? 내 방 치우는 사람 누구야? 너 임신해. 네가 내 방 담당이지? 오라, 네 년이 가져갔구나. 저런 거지년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야, 너 무려 6년을 키워준 나한테 똥물을 뿌려? 얼른 내 돈 제자리 갖다 놓지 못해? 그건 내가 몇 년을 모은 돈인데 감히 손을 대? 도둑년 같으니라고. 전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날 도둑이라고 몰아갈 수가 있지? 이 집에서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입 꾹 닫고 죽은 듯이 지내왔는데 너무 억울했죠. 사모님, 전 절대 안 훔쳤어요. 범인 말씀드려요. 석중이가 그동안 사모님 지갑에 계속 손댔던 거 모르고 계셨어요? 이번엔 전액 다 훔쳐갔나 보네요.
제가 한두 번 목격한 줄 아세요?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되게 귀한 아들 석중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우리 아들, 네가 엄마 지갑에 손댄 거 맞아? 천연이 하는 말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다.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리 섭하게 하세요. 다 임신의 전연이 꾸며낸 말이에요. 나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라고요. 엄마, 저 재수없는 거 얼른 내쫓아버려요. 안 그럼 우리 집에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쟤네 엄마 아빠도 집에 불 타서 죽었다면서요. 임신의 적에 우리 집에 불 질러버릴지 누가 알아요? 김석중. 그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트라우마를 건드렸어요.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입에 올려? 그때부터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어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었죠. 장독대 뚜껑이며 짱돌이며 흙이며 다 그놈을 향해 던졌어요. 이내 곧 머슴이며 식모들이 다가와 절 말려서 그만뒀지만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했죠. 야, 너 우리 아들 죽일 셈이야? 오늘 저녁에 짐 싸서 당장 나가도록 해.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 해도 감지적지 해라.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식모살이 해고 통보를 받고는 더욱 분했죠. 6년을 식모로 일하며 받은 월급은 목이 피만큼도 안 됐기에 제가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었어요. 그대로 집을 나갈 순 없었죠. 그날 밤 짐을 싸고는 쌀 뒤주 뒤쪽으로 손을 쭉 뻗었어요. 6년을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 알다 보니 그곳의 주인 댁이 금덩이를 보관하고 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한 마리를 덥석 집어 제 짐 보따리에 넣었죠. 그리고는 종이에 크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10장은 쓴 것 같아요. 주인집 아줌마는 느티나무 옆집 박씨 아재랑 매일 밤 떡방아 찌는 사이다. 이 집 늦둥이 아기는 박씨 아재의 아들이다. 이건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이 가족에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주인집 아저씨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줄 필요가 없었죠. 폭탄 발언을 쓴 10장의 종이를 이 집 여기저기 그리고 동네 여기저기에 붙여놓고는 전 유유히 서울로 향했어요. 제가 한 행동의 여파는 나중에 동창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주인 아줌마는 늦둥이 아기와 함께 남편에게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안 사실이었지만 꼬수었어요.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온 저는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다가 주인 할머니께서 너무 친절히 대해주셨던 기사식당 일에 정착하게 됐죠. 착실히 식당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주인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며 제게 마치 유언처럼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선혜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외동아들 장가를 보내고 죽어야겠는데 이놈이 도통 여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하는구나. 38살이라 다 늙은 노총각이긴 한데 공무원이고 얼굴도 반반하니 꼭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어. 내가 자리를 한번 주선할 테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내 며느리만 돼준다면 여기 가게 물려받아서 하고 보증금도 다 네 거고 조그맣긴 하지만 살고 있는 집도 네 이름으로 해줄게. 어떠냐? 제 나이 그때 당시 21살이었으니 무려 17살 차이긴 했지만 주인 할머니의 제안에 솔깃하여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세상에, 요즘 말로 하면 딱 꽃미남 스타일의 호리호리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죠. 매너도 참 섬세하고 말투도 다정하더군요.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는 남자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의아했죠. 그 남자는 일단 본인 엄마가 말기 암이니 마음이 좀 다급한 것 같더군요. 우리 엄마가 신혜씨 칭찬 참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엄마 마지막 소원 하나 꼭 들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요? 맨날 촌스러운 남자들만 보다가 세련된 공무원인 이 남자의 달콤한 프로포즈에 홀린 듯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린 첫 만남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까지 딱 한 달 만에 치렀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보단 상황 탓에 급히 서두른 감이 컸어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살 수 있다던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시모는 우리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간호도 제대로 못 해보고 시모의 장례식을 치렀죠. 전 식당을 물려받아 경영했고 남편은 집도 제 명의로 해주더군요. 코딱지만한 집이었지만 시모의 유언이었다면서요. 남자 경험이 없던 저는 몸이 건조한 신혼생활에 원래 결혼하면 다 이런 건가 싶더군요. 심지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부부관계를 딱 한 번 해보고 그 후로 관계도 전혀 없었죠. 남편은 공무원이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맨날 출장 간다며 주말엔 통으로 외박하기 일쑤였고요. 저도 너무 어렸기에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죠. 외박의 개념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옆집 사는 친한 아줌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더군요. 스댁, 내가 명동 자주 놀러 나가는 거 알지? 거기서 말이야. 좀 이상한 감각을 목격했는데 말이야. 아, 참. 이걸 새댁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남사스러워 소원. 네? 뭔데요, 아주머니? 뭐가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전 명동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거기서 뭔 일이라도 있었대요? 저기 새댁 남편 말이야. 턱 밑에 바둑이 마냥 시커멓고 커다란 점이 있지? 네, 맞아요. 엄청 큰 점이 목까지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근데 그게 왜요? 그 양반이 말이야. 엄청 호리호리 하잖아. 마치 여자처럼 말이야.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남사스런 스타킹에 또각또각 하이를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명동거리를 활보하는 게 아니겠어? 제대로 여장을 하고 말이야. 아, 말하면서도 내가 다 땀이 나네. 그래도 쫓아가서 박모석 씨 아니에요? 하고 새댁 남편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더니 빛과 같은 속도로 도망가더라고. 아마 맞는 것 같아. 이 아줌마가 지금 내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짓거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내 남편이 여장을 하고 다닌다고? 물론 호리호리한 몸매이긴 했지만 그런 일엔 상상도 못했더랬죠. 너무 혼란에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남편이 절대 손도 못 대게 하는 자물쇠 달린 상자가 보이더군요. 당장 큰 도끼를 가져와 그 자물쇠를 박살을 냈죠. 그 상자 안을 보니 여자인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화려하고 야한 여자 옷들과 가발, 하이힐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전 거의 졸도하다시피 뒤로 쓰러졌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와 어지러진 방을 보고는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내 차분해진 남편은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제게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정말 미안해. 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이 집과 가게 보증금까지 다 당신 명의로 돼 있으니 이 정도면 됐지? 난 떠날게. 잘 살아. 여보, 뭐가 됐다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야? 무슨 변명이라도 내게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뭐야? 대체 당신 정체는 뭐냐고. 제 말에 대꾸도 않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남편 대신 남편의 변호사가 식당으로 몇 번 찾아왔고 우리의 이혼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땐 트랜스젠더니 뭐니 용어도 없었을 때라
남편의 정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저는 21살 꽃다운 나이의 졸지에 이혼녀가 돼버린 거죠. 그 모든 걸 잊고 싶어서 기사 식당 일에 온 신경을 다 집중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식당 매출은 점점 올랐고 돈도 좀 모을 수 있었죠. 제 전남편의 치부를 폭로해준 옆집 아줌마는 제 처지를 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웬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새댁? 아니 새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 이제 이혼했으니. 신혜씨, 내가 능력 있는 남자 하나 추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봐요. 일찍이 사별하고 애 없이 혼자 된 사람인데 30대 중반이라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업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부지런하고 화통한 남자라고. 혼자 식당 일만 하면서 너무 외로웠고 가정을 빨리 일구고 싶은 마음에 그 아줌마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봤죠. 부지런하다던 그 남자는 결혼 후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정말 부지런히 싹 다 말아먹더이다. 처음엔 갓그랜저를 딱 타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까만 선글라스에 운전기사까지 둔 남자가 저와 데이트할 땐 고급 레스토랑만 골라다니고 온갖 공주대범 다 해주니 시골 촌년이었던 제가 마치 출세한 기분이었죠. 호텔도 처음 가봤고 외자 향수도 처음 선물 받아봤으며 만난 지 100일 됐다며 저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주는데 황송하기까지 하더군요.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는 외국인 상대로 영어를 유창하게 써가며 아는 척하는 모습이 백마탄 왕자님이 따로 없었죠. 제가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드디어 나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꽃길을 걷는 건가 싶었죠. 초대할 사람들은 몇 명 없었지만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죠. 그런데 저한테는 참 이상한 재주가 있나 봐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 있죠. 1차로 충격이었던 건 그동안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출했던 돈이 다 대출이었던 사실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어찌나 비싸던지 원금도 아닌 이자를 갚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은 거의 다 투입되었죠. 2차로 대환장이었던 건 남편이 사업 종목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던 거였어요. 처음엔 가죽 공장을 한다더니 한 6개월이 지나자 이건 푼돈밖에 안 된다며 건전지 사업을 하겠다더군요. 그런 건 큰 회사들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웬 건전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한답시고 한 달에 이자만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요? 내가 식당 일에서 번 돈 다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요. 정 돈이 없거든 그냥 다 때려치고 구두방이나 해요. 가죽 다뤄봤으니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연이 장난하나? 능력 있는 서방 보고 그까지 구두방을 하라고 해? 너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잘말 말고 식당 열심히 해서 사업 자금이나 되도록 해. 내가 나중에 강남 짬머니 만들어줄 테니. 남편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저에 대한 막말이 늘었고 생활비 한 푼 갖다 주지 않았죠. 첫 번째 결혼을 어이없게 1년이 채 안 돼 마무리 지었기에 이번엔 좀 버텨보려 했지만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겠다 싶더군요. 식당 보증금까지 뺏어가려는 걸 겨우 막기도 했어요. 이혼을 생각하려던 찰나 설상가상으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최소한 이 사람의 아이는 갖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심했는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일단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죠. 여보, 나 임신했어요. 그래? 그거 내 애 맞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본인 아이를 가졌다는 아내에게 축하는 못해줄 망정 이따위 멘트를 날리다뇨. 남편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이 남자랑 갈라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가 임신한 후에도 아랑곳 않고 제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다 가져갔으며 사업 종목도 계속 바꾸더이다. 전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고 식당 창고방을 아이방으로 개조해 애를 키우며 돈을 벌여야 했죠. 그러다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제 명의로 받은 조그만 집까지 날려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따지려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려고 하던 찰나 식당 건물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나 건물주인데요. 식당 비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비우다뇨. 새댁 남편이 나한테 와서 보증금 내주면 식당 바로 비우고 다음 임차인 위해서 리모델링까지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게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 조건으로 보증금 이미 빼갔으니 2, 3일 내로 비워주고 리모델링까지 맞춰주세요. 전화 끊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임신 사실을 말할 때 이혼 얘기를 입 밖에 꺼내서 그때 갈라서버릴걸. 이렇게 다 뺏기고 지금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죠. 아기를 들쳐업고 집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돈 될 만한 물건들을 싹 가지고 도망갔더군요. 아기를 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사라졌으니 이혼 절차도 밟지 못한 채 다시금 무일푼이 돼버렸죠. 전세로 살던 집 보증금까지 다 빼갔더군요. 참으로 치밀한 나쁜 놈이었죠. 거리로 쫓겨난 저와 아들은 갈 곳이 없어 미혼모 시설에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잠시 기거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천하의 나쁜 남편놈은 찾아와서 아들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참으로 뻔뻔하게 그제없었죠. 하지만 그 제안이 반가웠어요. 더 이상 호적의 배우자로 함께 남아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혼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다시금 이혼녀가 되고 말았네요. 전 시설 관계자분들한테 아들을 잠시 맡기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다시금 우리 아들과 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젠 아들이 있으니 내 새끼를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고 싶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코딱지만한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더군요. 이사한 기념으로 맨날 남이 버린 옷 주워 입히던 아들이 불쌍해서 새 옷을 사주러 도매시장에 갔어요. 마침 그곳에선 빵빠레까지 울리며 경품 행사가 진행 중이더군요. 꽃가루와 함께 큰 음악이 나오니 아들이 너무 신나해서 저도 경품 행사에 응모해봤죠. 결과는 호텔 뷔페 상품권 2매였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차라리 이걸 돈으로 주지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해봤네요. 그땐 돈이 너무 절실했던 때였으니까요. 호텔 식사권을 얻었으니 있는 옷 중 가장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화장도 좀 하고는 아들과 함께 가서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었네요. 장난꾸러기였던 우리 아들은 세상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과 호텔 풍경에 흥분했는지 마구 뛰어다니더군요. 제가 크게 혼내봤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었어요. 천방지축 아들내미는 토마토 주스가 담긴 컵을 들고 뛰다가 어느 신사분과 쾅 하고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호텔 뷔페를 처음 와봐서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토마토 주스 때문에 양복 버리셨는데 제가 세탁비 꼭 물어드리겠습니다. 얼마쯤이면 될까요? 그 신사분 옆에 비서로 추정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아줌마, 애 단속을 잘 하셔야죠. 우리 회장님 바로 다음 회의 가셔야 하는데 어쩌실 거예요? 그 신사분은 오히려 그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김 비서, 괜찮아요. 아이는 안 다쳤나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참 개구지죠. 우리 딸 생각나네요. 어머님 되시나 봐요. 아드님이 어머님 닮아서 참 인물이 좋네요. 넉살 좋은 우리 아들은 헤헤거리며 근 신사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아저씨, 참 착하네요. 아저씨 우리 아빠 하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 집만 아빠 없단 말이에요. 나도 갖고 싶어요, 아빠. 전 아들의 갑작스런 멘트에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얼른 그 자리 수습하고 도망가고 싶었죠. 그럼 아저씨가 명함 줄 테니 언제든지 연락하렴. 그거 참 귀여운 아이구나. 회장님이라고 불리던 그 신사분은 아들에게 본인 명함을 건넸고 제 아들을 꼭 다시 만나서 맛있는 밥과 장난감도 사주고 싶다며 빠른 시일 내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생각했죠. 당연히 연락은 안 했고요. 그런데 비서를 통해 저희 집 원룸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 신사분은 우리 집으로 아주 큰 과일 바구니와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등을 하루가 멀다 하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한 3일은 그냥 받다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전화를 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선물을 계속 보내주셔서 전화드렸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송구스러워서 이젠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때 저희 아들이 잘못했으니 세탁비 물어드려야 하는데 이래저래 죄송하네요.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저 일전에 아이가 아빠가 없다고 하던데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원룸이 비좁아 선물 놓을 공간도 없으니 이젠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며칠간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이런 제안이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회사 사택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마침 비어 있어서요. 저희 호텔 바로 뒤쪽인데 한번 구경 와 보시겠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이고 2분이서 쓰시기에 적당할 것 같아서요. 전 이 호텔과 다른 리조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회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에 작고 하셔서 제가 물려받은 것이죠. 제 딸아이와 부인은 10년 전쯤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벌써 제 나이 40대 후반을 달리고 있네요. 저번에 호텔에서 아주 귀여운 아드님을 보니 우리 딸 생각이 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택은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 호의가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갑작스럽게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회장의 제안에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도 안 섰고요. 괜히 사택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다가 쫓겨나면 우리 아들한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예전의 일들도 있고요.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자 며칠 후 그 회장이란 사람이 직접 원룸으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더군요. 아저씨, 우리 아빠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야호, 우리 아빠 하면 나 장난감 더 사줄 거예요? 저와 회장님, 그리고 우리 아들 도철이는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그걸로 게임은 끝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그 후로 회장님은 저한테 참 신사적으로 잘 대해줬어요. 나이 차이가 저와는 19살이나 났고 빈부의 차이도 커서 좀 어렵긴 했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더군요. 여자 대 남자로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바닷가에서 실가락지를 끼워주며 무릎 꿇고 프로포즈 했어요. 내가 도철이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신혜 씨, 당신의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고요.
우리 평생 의지하며 잘 살아갑시다. 지난 3년간 저와 제 아들 도철이에게 진심을 보여줬기에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혼인신고도 하며 우린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그 후로 남편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딸을 낳아 우리는 어느덧 5 식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제 나이 60이 되었네요. 남편 나이도 80에 가까워 이젠 다 물려줘야 한다며 아들에겐 원래 가업인 호텔과 리조트 사업 대표직을 맡겼죠. 딸들에겐 새로 시작한 패션 사업 쪽과 가장 큰 레스토랑 운영을 맡게 했고요. 아들, 딸들이 미국에서 사업 관련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쌓아 가족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항해 중이랍니다. 요즘 MZ세대란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아들, 딸들이 MZ 트렌드에 맞게 홍보도 하고 경영을 잘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손자도 낳았는데 사돈댁이 유통업 쪽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아무런 걱정이 없던 어느 날, 그날도 여유롭게 호텔에 나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을 때였죠. 구석에 쓰레기가 좀 있어 허리를 숙이고 줍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등을 탁 치더군요. 야, 임신애. 너 우리 집에서 식모 살던 임신애 맞지? 너 이 나이 먹도록 여기서 쓰레기 줍고 있냐? 놀라서 쳐다봤더니 제가 40년 전 온갖 구박받고 뛰쳐나왔던 주인댁의 아들놈이었어요.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그냥 대꾸라도 해줬죠. 아, 석중이구나. 그래, 오랜만이다. 여긴 웬일이니? 야, 너야말로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에 웬일이냐? 안 어울리겠으리. 아까 쓰레기 줍고 있는 거 보니 청소부로 왔나 본데 여기서 한 달 뒤에 중학교 동창회 하거든. 다시 한번 예약금 넣고 장소 확인하러 왔지. 그날 너도 올래? 내 아들이 이 호텔 총괄 매니저라 아들 백 좀 써서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니깐. 내 아들 대단하지? 참, 지 아들이 내 남편이 주인인 이 호텔 매니저라며 뻐기는 모습이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우리 호텔에서 동창회를 열어준다니 반가운 마음에 간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동창회 당일, 몇십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난다니까 약간 떨리더군요. 뭔가 설레는 마음도 잠시. 내가 동창회에 등장하자 친구들은 너도 나도 날 무시하고 까내리기 바빴어요. 야, 임신해. 쟤한테 맨날 우리가 임신하라고 놀렸었잖아. 이름이 특이해서. 웬만하면 개명 좀 하지. 하도 가난해서 먹고 사느라 바빴나 보지. 하긴 식모살이 하느라 중학교도 중퇴한 주제에 촌년이 우리 덕에 호텔에 닿아보고 출세했네 그려. 뭐? 야, 니네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동창회 불렀냐? 내가 아직도 그 옛날 식모 임신해일 것 같아? 너네는 어째 서른이 돼서도 인성이 그대로냐? 유치하고 나빠 처먹은 인성 그대로 컸네. 아, 불쌍한 것들. 뭐? 이게 미쳤나? 한방 식모는 영원히 식모야. 네가 뭐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 얼굴만 반반하지. 돈도 부모도 없던 거지년이 어디서 까불어. 중학교 중퇴해서 머리도 텅 비었을 텐데 그동안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적 있냐? 밥 벌어먹느라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조리돌림할 거면 날 대체 동창회에 왜 불렀는지 제대로 빡쳤죠. 그때 이 호텔 대표로 있는 제 아들이 룸을 지나다 절 발견하고는 엄마! 하고 부르더군요. 그 옆에 매니저 일한다던 석중의 아들도 있었고요. 유치하지만 이제 내 정체를 밝히고 이 자리를 털고 집에 가고 싶더군요. 전 아들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어요. 엄마, 여기 오늘 동창회 있다고 하던데 엄마 친구들이었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옆에 있던 석중의 아들이 제게 90도로 인사하더군요. 아우, 사모님, 저희 아버지와 동창이셨나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빠,
이분은 우리 호텔 대표님 어머니셔요. 회장님 사모님 되시죠? 이 사실을 들은 제 동창들은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치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본인들이 사람 무시하며 잘못한 건 아는지 뒷걸음치는 꼴이 무척이나 우스웠죠. 이내 곧 석중이가 사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거의 반쯤 무릎 꿇은 상태에서 말이죠. 아이고, 이 호텔의 안주인이셨어요, 신혜씨. 진작 언질 좀 주지 그러셨어요. 아,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껏 잘못한 것들은 다 잊어주세요. 높은 분 앞에서 큰 결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야, 김석중. 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덜 됐어. 내가 부자라는 게 밝혀지니까 굽신대는 꼴이. 아, 기도 안 찬다. 아들아, 석중의 아들. 그러니까 매니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 않았니? 그거 대체할 사람 많다고 생각한다. 요즘 인재가 넘쳐나는 시대잖니? 매니저,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지 뭐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 아들아, 엄마 말 알아들었지? 이 사람들 엄마가 옛날에 가난할 때 날 미치도록 무시하던 사람들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예약 시간 끝나면 칼같이 다 내쫓아버려. 석중이와 석중의 아들이 달려나와 날 만류했지만 제 뜻은 완고했어요. 호텔 대표인 우리 아들도 화가 나서는 계약직이었던 매니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잘라버렸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동창의 녀석들은 자기 자식 취업 자리를 알아봐달라며 제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벨도 없는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한 것들. 그들의 취업 청탁을 다 개무시하고 욕지거리를 박아줘 버렸죠. 몇십 년 만에 욕한 것 같네요. 현재 남편과 결혼하여 소위 강남 사모님으로 평온하게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다시금 과거에 온갖 무시와 모욕을 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적어도 저희 아이들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시켰네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아버지 덕에 운 좋게 얻은 부와 명예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